네, 안녕하세요. 저희 더웨이 영어 이렇게 온라인 설명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에는 11월에 개강하게 될 정규 과정과 12월 중순에 개강하게 될 기본 과정과 그리고 또 12월 중순에 오픈하게 되는 문제풀이 과정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일단은 가장 임박해 있는 11월 정규 과정 포커스를 좀 맞춰서 설명회를 드리고요. 정규 과정과 기본 과정은 커리큘럼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신정원이고요. 제가 통역대학원 졸업하고서 동시통역사로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취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강사로 전환을 했고요. 토익 강의만 12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시 토익이란 이름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의였고요. 그때 집필했던 교재가 9.71이라는 어마어마한 평을 받고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쌓았던 모든 영어 노하우를 그대로 더 웨이 영어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웨이 영어는 저희 두 번째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지영 선생님이 기본 과정 맡아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희귀 버전이세요. 카이스트 나오셨는데 수학 아니고 영어 가르치십니다. 영어가 훨씬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은 영국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고 스미스 앤 모바일이라는 회사 운영하셨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시토익 이 책을 저랑 같이 집필을 하셨었어요. 선생님은 키도 굉장히 크시고 키다리 아저씨 같으세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공부라는 건 불편하게 하는 거야 라는 그리고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공부 정서에 대한 얘기를 기본반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주실 겁니다. 어머님들이 전화 주시면 저희 신정 선생님이 상담을 대부분 해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저 더 웨이 영어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짜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친구들이 많습니다. 진선여중 친구는 기본반부터 시작했던 친구인데요. 65점에서 시작해서 100점 찍었을 땐 정말 어머님이 눈물 흘리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동덕여중 친구는 이 친구가 이제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던 친구인데 66점에서 정규 과정만 들었는데 그때 3개월 만에 점수 찍었던 친구고 지금 동덕여고 가서 최상위권에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숙명여중 친구, 이 친구는 기본반에서 3개월 만에 이 점수가 나왔어요. 85점에서 바로 100점. 자, 그리고 단대부중 친구, 이 친구는 기본반부터 다녔던 친구, 꾸준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자, 예원여중 친구는 정규반 바로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서울예고 올라가서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 친구 동생까지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85점에서 시작해서 3개월 만에 98점 찍고요. 그리고 4개월 차는 고2 모의고사 가지고도 또 95점 찍었던 친구고요. 역삼중학교 나왔던 이 친구는 원래 잘했던 친구이긴 한데 기본반에서 3개월 만에 그냥 100점 찍고요. 자, 이런 이제 화려하게 점수가 많이 오른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반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좀 더 소소하게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원래 85점으로 들어왔으니까 잘하는 친구죠. 꾸준히 올라가서 안정적인 1등급 맞았고요. 자, 이 친구는 기본반부터 시작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 같은 점수에서 맴돌다가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기본반에서 지금 2개월 차에 시험 봤을 때 52점에서 75점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잘한 거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갈 예정이죠. 자, 이 친구도 기본 과정에서 51점 시작했는데 2개월 만에 72점 나왔고 이 친구 어머니가 이제 동시 통역사신데 이렇게 멘트 주셨어요. 진짜 영어 공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도 주셨고
자, 이 친구는, 되게 용기 있는 친구, 진선이 오고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 해서 기본반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역시 빠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인지 능력, 이해 능력, 사고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 있기 때문에, 2달 공부하고 바로 1등급으로 안착을 했는데, 더 올라가야죠. 100점 만들어야죠. 자, 어머님이 아래 이렇게 멘트 주셨어요. 제가 봐도 서술형 답지 작성이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 친구는 좀 영어하고 담 쌓았던 친구예요. 처음 기본반에 들어왔을 때 수업 듣기 전에 본 내신에서 50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2달 동안 기본 과정 같이 공부하고 한 달 동안 내신 준비한 다음에 자, 바로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메시지가 왔어. 오늘 중간 영어는 나쁘지 않게 봤어요. 이렇게 몇 점이야? 했더니 80점대 예상합니다. 50점에서 80점 상당한 발전이죠. 이 친구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영어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복가시험 보면 막 형편없게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열이 받았나 봐요. 어머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더니 손으로 벽을 꽝 치는 소리가 났다고 그 얘기를 저희가 듣고서 이놈은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아주 열심히 표정도 너무 밝아졌어요.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이제 내신 딱 90점이에요. 이렇게 보냈네요. 자, 이 친구 96점 나왔어요. 자, 선생님 시험 한 개 틀렸습니다. 이 친구는 요번에 중간고사가 중3은 없잖아요, 보통은. 근데 신촌중학교에서는 중3도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다른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내신은 딱 3회 공부했습니다. 3회 공부하고도 이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갖춰져 있으면 중학교 내신 점수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점수입니다. 자, 이렇게 내신 잘 보는 친구 당연히 잘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신정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거 내신 맛집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당연히 기본기가 갖춰져 있으면 중학교 내신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많이 오르는 친구, 적게 오르는 친구 분석은 저희가 합니다. 왜 이 친구는 더 많이 오를까?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이전에 독서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그만큼 공부량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빠르긴 합니다. 자, 독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의식적으로 독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걸 저희랑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저희 학원의 목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유능감을 가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단기간에 발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처음 보면 모르는 외국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미 모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언어를 습득하는 이 체계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게 우리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것만 잘 배워나가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영어가 좀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이 내가 영어가 이렇게 올라가네? 라는 걸 느끼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친구구나. 나는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유능감, 긍정적인 자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계속 벽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고 이런 과정인데 그때마다 자기가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한번 자기가 성공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한 그 어떤 자긍심, 또 유능감 이거를 심어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 11월부터 시작하는 반이 2월까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순도 높게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신 간섭이 없잖아요.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또 확실한 유능감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더 웨이 영어가 시작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땐 정말 작게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한 반에 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수가 작아요. 작은데도 이만큼 좋은 성과가 났던 이유가 뭔지를 일단은 저희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등학교 영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거하고 저희 커리큘럼이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 2023학년도 수능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저희가 가르치는 과정이 수능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표 언제 개강하고 언제 종강하는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커리큘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과정은 4개월 과정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쉬는 기간 없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이어집니다. 자, 일단 문법하고 학평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평이라는 건 모의고사 지문을 얘기합니다. 자, 문법 파트별로 쭉 4개월 동안에 완성을 하는데요.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3대 산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준동사 부분이에요. 뭐 투부정사는 그나마 아이들이 잘하는데 다 모두들 어려워하는 게 ing, pp.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ing, pp 공부하다가 모르겠다 이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전공법입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가장 처음에 들어갑니다. 한 달 준동사 쭉 정리하고 나면 뭔가 뿌했던 게 이렇게 거쳐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할만하다 이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죠. 그래서 동사가 문장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하고 형태까지 또 한 달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접속사가 또한 마지막 넘어야 될 산맥인데요. 자, 앞에서 준동사, 동사 정리하고 나면 문장 구조가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접속사는 아이들이 수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것만 딱딱딱 외우고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중요한 것도 있죠. 비교급 중요하고요. 대명사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쭉 완벽하게 정리하고 복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평, 모의고사 지문이라 그랬었는데, 안내문, 일치, 이제 이런 게 쉬운 부분이에요. 감정 이런 거. 쉬운 거부터 쭉 시작을 해서 유형별로 쭉 들어가다가, 이제 1개월, 2개월 차 되면은 이제 문법 쌓이고, 문장 구조 보는 눈 쌓이고,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주제, 본격적인. 그리고 빈칸 추론, 요거는 학평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순서 들어가고, 문장 삽입에서 최근에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쭉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가지고 진단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평가하고 부모님도 아이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을 딱 봐야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 차에 한번 보고 3개월 차에 또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3번, 3회에 걸쳐서 쭉쭉쭉 보고 맨 마지막 종강 날에는 수능까지 봅니다. 우리가 지금 4개월 수능 완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 수능 1등급을 반드시 찍고 가겠다. 이거는 좀 무모한 도전이에요. 자, 왜냐하면 수능은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상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나오고 회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과학적인 것도 등장하고요. 영어 실력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수능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올라가서 3년이란 시간이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배경 지식을 쌓게 됩니다. 사회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능을 풀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이제 완비가 되는데 그 전에 중학교 3학년인데 영어 실력만 가지고 수능 이걸 한번 뚫어보겠다. 이건 좀 무모해요.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 고1 모의고사 100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정 선생님이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100점은 100점이 아니고 120점입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100점을 맞는다는 거는 이 시험에 대해서 확실한 장악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고1 모의고사에서도 킬러 문항 두세 개는 수능에 못지않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모의고사로 올라가서 100점까지 만들어내는 거.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자, 저희 교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표지를 가지고 본교재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문법 파트별로 명사절 파트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빈칸 추론 공부하고 있는 파트네요. 자, 명사절을 배웠어요. 그럼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지식으로 문법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고요. 우리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법은 뭐 특강도 많이 듣고 아는 건 많은데 독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독해하는 데 적용하는 연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 요 연습인데 우리가 뼈대 바르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뼈대 바르기는 뒤에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뼈대 바르기 연습을 통해서 오늘 배운 문법을 문장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발췌한 문장들은 전부 다 제가 모의고사 지문에서 발췌한 문장들이에요. 결국은 아이들이 모의고사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listening. listening 풀고 나면은, 자, listening은 한 문제 푸는데요. 이 풀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한국말 보고 영작하는 숙제를 항상 시킵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서술형 기반을 닦는데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게 영작을 해봐야지 빨리 내 걸로 체득이 돼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평, 모의고사, 지문, 유형별로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고요. 요거를 어떻게 아이들이 연습하는지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 기출 문제들인데요. 주변에 이제 학교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있는 학교에 기출 문제를 전부 제가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단차가 너무 커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미리 지금부터 많이 풀고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지 노트. 오늘까지 내가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쫙 끄집어서 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교재가 더 있는데요. 저희 동시 토익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했었던 문법 노트입니다. 아이들에게 보물 1호가 될 거예요. A4 반만한 사이즈인데요. 전체 3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오늘 동명사를 배웠다 그러면 동명사 오늘 배운 내용이 한 장에 쭉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전체 틀은 아이들이 수업 듣고 나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거. 그건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 쫙쫙 복습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문법 노트 같은 경우는 시험 봐서 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남아서 재시험 보고 갑니다. 그리고 누적해서 볼 거예요. 오늘 시험 볼 때는 어제 공부한 것만이 아니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3회차 거를 계속 누적해서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법 노트에 이어서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본 교재에 나왔던 뼈대 바르기 문장 그리고 학평 지문 안에 있는 어휘들을 단어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낱장으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표지를 나눠주면 여기다 철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거예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시험인데요.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매회 보는 리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처음에는 문법 노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영작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요 교재 어휘 네,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반 정도 가면 이 두 번째 문제 유형이 이거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내신하고 똑같은 유형이에요. 어법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 학평 풀고 나서 제가 한 지문씩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어법 문제, 서술형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복화 테스트. 복화 테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복화 교재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복화 능률 복화 실전편 요거 이제 고3까지 가져갈 교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 있어요. 기본 어휘가 너무 약해가지고 공부는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복화 교재를 자기 레벨에 눈높이에 맞게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단어는 가끔 나와요. 그 몇 안 되는 가능성을 위해서 공부를 해놓는 거고요. 대부분의 단어는 쉬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보컬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는 한국말로도 모르는 영어 단어인데 막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쉬운 영어 단어가 기본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해도 해도 뭔가가 새요, 계속.
그래서 그 친구들은 빨리 이렇게 수준에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진단평가를 보는데 진단평가 보고서 보자마자 바로 부모님하고 상의 드리고서 아이하고도 상의하고 바로 바꿔버릴 거예요. 요 레벨 맞춰주는 거 요거는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릴 겁니다. 자, 어떤 교재를 선택을 하건 저희가 이제 3회독을 합니다. 4개월 과정 동안에. 자, 하루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데이 1부터 누적해서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데이 6부터 15 이렇게 나가고 한 달 정도가 되면 우리 인간의 뇌는 기억을 망각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초반에 공부했던 거 반복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하다가 25회차가 되면 이제 한 바퀴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한 1.5회독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3회독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충실하게 2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20점 맞으면 제일 좋고요. 자, 요 점수 유지하면은 어휘 부분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테스트 스케줄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데이 1, 2는 인트로이기 때문에 그닥 숙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3부터 이제 본격적인 숙제가 시작이 됩니다. 복화 시험 처음 볼 거고요. 그리고 이날 투부정사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문법 노트 다음날 이렇게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또 반복해요. 누적. 그 다음날 또 반복. 3회 누적해서 이렇게 시험 볼 거고요. 뼈바 학평 어휘 부분은 첫날에도 나가기 때문에 둘째 날부터 이렇게 시험 봅니다. 얘는 2번씩만 이렇게 누적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숙제 뼈대 바르기 가장 중요하고요. 리스닝 영작도 중요합니다. 학평 반은 수업 시간에 풀고 반은 집에서 풀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풀고 끝이 아니고 논리구조 분석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보고 설명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지노트,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 풀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쌓아 나가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아이들이 이 숙제를 얼만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때우면서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거. 이게 저희 몫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오자마자 4시간 수업입니다. 4시간 수업인데 오자마자 단어 시험 보고요. 숙제 검사합니다. 리스닝 들어가고요. 뼈대바리 숙제해온 거 질문 받아보고 이제 문법 들어가고 그날 배운 문법 뼈대바르기 가지고 연습해 봅니다. 그리고 학평 뒤로 갈수록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9시 반에 끝나는데요. 저희 시간표 잠깐 보시면 5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납니다. 9시 반에 끝나는 이유가 끝나고 문법 노트 틀린 친구들 제시 봐야 되고 숙제는 무조건 안 해온 친구는 무조건 남아서 뭐 밤 12시가 됐다 다 끝내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숙제는 안 하면 점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30분이 아니라 뭐 1시간,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 공부하고 갑니다. 주 2회 수업이고요. 월금, 화목, 수일입니다. 그래서 월금, 화목, 평일 날에는 전부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고요. 만약 그날이 공휴일이다 해도 시간 변동 없습니다. 그냥 항상 고정된 이 시간이고요. 일요일만 수업이 낮 시간입니다.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저희 정규반이 요번에 이제 11월에 개강을 하고요. 자, 기본반 같은 경우는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아니고 12월 아마 18일일 거예요. 요때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또 같은 12월 17일인가 일요일 주 1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 수업 구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넘어가서 고등 영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영어는 기본적으로 투트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축은 내신이고요. 그 한 축은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접근 방식이 아이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대요. 몇 년 전부터 수능 정시 비중이 자꾸 늘어나면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수능하고 같은 유형으로 거의 다 바꾸셨어요. 교과서 외에 선생님이 선정하는 지문은 거의 모의고사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신은 이제 암기 위주다라고 얘기를 하죠.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모의고사는 문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 글에서 작가가 주장하는 게 뭐야 라는 거, 대의를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세밀한 눈을 가지고 내신은 접근을 해야 되고 모의고사는 크게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내신이 강한 친구가 있고 모의고사가 강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줘서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디테일에 강한 친구들도 빨리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100점 만들어내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통 어떻게 내시냐면 변형 문제를 일단 내세요. 수업 시간에 나간 자료들은 뭐 빈칸 주로 문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순서 문제로 변형을 하세요. 아니면 순서 문제였는데 주제 문제로 바꾼다거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장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이런 변형 문제에 해당하는데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바꿔놔도 문제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요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에 해당하는 이제 1, 2등급 변별력을 가리는 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어법 문제, 서술형 문제. 요게 이제 디테일한 거죠.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는 내신이나 아니면 크게 크게 봐야 되는 모의고사나 둘 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뼈대 바르기입니다. 이 뼈대 바르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뼈대 바르기가 뭐냐 이거를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뼈대 바르기라는 건 영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술형을 영어 문장을 영작을 해낼 수 있으려면 그 문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순서로 만들어지는지를 낱낱이 해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그 문장을 재조립할 수 있겠죠. 그게 서술형인 거죠. 문장을 이제 해부하는 그 연습을 해나가는 게 뼈대 바르기 연습입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영어 문장은 뭘로 시작하나요? 영어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자, 영어 문장 한번 써볼게요. students하고 주어 나오고요. read, read 나오고 books하고 나오는 이게 영어 문장이죠. 자,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보다 중요한 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들어보셨죠? 뒤에 사자로 끝나는 품사. 영어는 이 품사 개념에 잡혀 있지 않으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품사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무조건 단어를 외운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주어 자리에는 students 이런 품사, 명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도 마찬가지로 books 하는 이런 명사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 얘는 품사도 이름이 동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은 두 개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는 문장의 필수 요소로 해서 우리가 뼈대라고 얘기하겠는데 요 뼈대를 빨리 발라내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이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됐다면 영어가 어려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어쩔 때는 영어 문장이 막 세 줄, 네 줄 막 길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영어 문장은 왜 길어지느냐? 요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책을 읽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기 위해서 살이 붙기 시작하죠.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냐면요. 유익한 책을 읽습니다. 자, 명사를 꾸며줄 땐 형용사가 붙습니다. 영어에서는 수식해주는 애는 수식받는 애 앞에 들어갑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는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읽습니다. 동사를 꾸며줄 땐 부사가 들어갑니다. 부사, 형용사 이 두 가지가 영어에서 누군가를 꾸며주는 수식어구 역할을 해주는 품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이니까 살이라고 붙여볼게요. 자, 둘이서 역할 분담했습니다. 형용사는 좀 얌체, 명사만 꾸며주고요. 나머지는 부사가 꾸며줍니다. 형용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도 부사가 들어가요. 굉장히 유익한 책 할 수도 있고요. 자, 부사를 꾸며줄 때도 부사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요.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문장 끝에도 부사가 잘 나와요. 이 부사는 앞에 동사 꾸며줍니다. 동사 꾸며줄 때만 위치가 동사 앞에 문장 끝에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 부사가 막 중간에 끼어 들어가니까 뼈대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어휘 외울 때는 품사를 구분해서 외워야 되겠고, 부사다, 형용사다 그러면 바로바로 발라내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뼈대만 제대로 해석해도 3000% 빠지지 않습니다. 뼈대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 부사가 뭐 붙는다고 해도 뭐 100개씩 붙는 건 아니잖아요. 뭐 두세 개씩 붙을 텐데 이것 때문에 문장이 세 줄, 네 줄 길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는 이유, 살이 붙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명사 자리에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 자리에는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덩어리 명사, 명사 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요거보다 더 긴 명사 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 얘기는 우리가 좀 친근하니까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절이다 얘기를 하는데 요 앞에 명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묶어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은 묶어서 명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 대신 명사절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문장 길어지겠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에도 덩어리 형용사가 나옵니다. 형용사 구가 나올 수 있고 형용사 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부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부사가 아니고 덩어리 부사, 부사 구가 나오고 부사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게다가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은 길게 때문에 위치가 또 달라집니다. 명사 앞에 못 나오고요.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후치수식 해줍니다. 우리말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형용사고 형용사절 다 꼬이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줘야 됩니다. 끌어오는 연습. 그런데 아무리 문장이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는 구끼리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면 자, 앞으로 접속사 나왔다. 그럼 접속사 끼고 있는 저 묶는 거예요.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아, 여기 덩어리 부사구나. 아, 여긴 덩어리 형용사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은 얘네들이구나. 그러면 문장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연습을 32회에 걸쳐서 문장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절은 좀 알겠는데, 구는 어떤 개념인가 여기까지도 좀 보겠습니다. 자, 명사, 형용사, 부사 대신에 명사, 형용사, 부사 구가 나오면서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명사, 형용사, 부사 절이 나오면서 절은 좀 쉽다고 말씀드렸죠. 자, 절이 나오고 접속사 나왔어. 그러면 묶어서 명사절 접속사면 명사절. 요 자리에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으면 보자마자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구 개념입니다. 영어에서 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을 때 묶어서 전명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더 어려워하는 거 준동사구. 자, 준동사 어려워한다고 그랬죠. 영어의 준동사는 딱 세 가지예요. 투부정사, to do, 아니면 동사에 ing 붙인 거 doing 하는 거, 아니면 ed 형태, pp 형태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영어 문장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면 묶어요. 묶는데, 자, 얘도 동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얘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사. 그리고 전명구가 뭐 또 따라 붙어 있어요. 꾸며주려고. 다 한꺼번에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자, 그 다음에 준동사는 묶은 다음에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문장의 위치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to go라는 게 있어요. to go. to 부정사죠.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 전체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요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봤더니 얘가 묶어서 봤더니 동사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 역할, 목적어 자리엔 명사만 나올 수 있죠. 그럼 명사구예요. 그러면 가는 것하고 해석합니다. 자, 아니면 얘가 보니까 앞에 명사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고 명사 뒤에 나왔어. 형용사구는 길어서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한다고 했죠. 그럼 형용사구예요. 그럼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갈 시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니면 절이 나왔는데 주절과 상관없이 주절 앞에 혹은 주절 뒤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부사구인 거예요. 부사구일 때는 to go는 가기 위해서 해석합니다. 똑같은 to go인데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문장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이 부분을 준동사 파트에서 잘 배우고 나면 구가 어려울 게 그다음부터는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문장을 분석할 때 묶어야 되는 덩어리가 딱 세 가지입니다. 전치사 나왔네, 명사 묶어서 덩어리 인식. 투부정사 ing, pp, 준동사 나왔네, 뒤에 목적어, 전명구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 접속사 나왔네, 접속사 끼고 있는지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 자, 요거를 실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장을 서술형에서 요구했을 때 요거를 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분석할 때 세 가지 묶어야 될 거 있다고 했습니다. 전명구, 준동사고, 접속사 끼고 있는 줄.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to prepare 하고 나왔어요. 투부정사죠. 묶습니다. 투부정사고. 자, 뒤에 for 하고 전명구 나왔네요. 한꺼번에 같이 묶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students하고 주어가 나왔네요. 콤마까지 나오고 주어하고 상관없이 앞에 부가적으로 나왔으니까 부사구네요. 얘는 살이네요.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students하고 나고 이는 전치사죠. 전명구 시작됐습니다. 자, of도 전치사죠. of the school까지 같이 전명구 묶어볼게요. 자,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형용사네요. 그러면 학교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 꾸며주면 되겠죠. 형용사고 살이니까 일단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보이네요. read. 현재는 read고 과거는 read라고 읽죠. 자, 그래서 read로 볼까요? 그리고 earnestly는 read를 꾸며주는 부사니까 살이네요. 지우고 갑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읽습니다. 뭐를 읽나요? 책을 읽는 거죠. 그 앞에 나온 소유격, 그리고 이런 애들 다 일단 지우고 갈게요. 자, 뼈대 벌써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위치하고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죠. 보자마자 형용사절이다. 또 명사 뒤니까 형용사절이구나. 후치수식하고 있구나. 알아볼 수 있겠네요. had been previously designated as their extra materials까지 여기까지 묶고 있게요. 왜냐면 although가 또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형용사절이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고요. although는 보자마자 그냥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묶어서 부사절 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석하고 나서 투부정사니까 부사근이가 어떻게 해석해요? 몸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 학교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은 뭐를 읽습니까? 책인데 그들의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냐? 추가 자료로서 이전에 지정되었던 교재입니다. although 비록 그것이 공식적으로 announced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해석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read가 아니고 reading하고 준동사를 넣어놨어요. 그럼 본동사 자리인데 뼈대 자리인데 준동사 틀렸다. 올라올 수 있어야 돼. 수능에서도 어법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본동사 자리인데 준동사 ing 넣어놓고 골라봐. 이 문제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뼈대 구조 발라내는 연습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숙제를 해오는 거예요. 숙제 쭉 해오고 채점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백지노트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 이렇게 좀 색깔 있는 볼펜으로 또 써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구조를 분석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발라내고 각각의 기능에 맞게 이제 완벽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뼈대바르기 숙제입니다. 뼈대바르기 숙제만 제대로 꼼꼼하게 해나가면 누구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어법 문제 이제 선생님들이 자, 요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앞에 어떻게 시작해서 there'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이렇게 나왔는데 paradoxical 형용사가 났으니까 앞에 deeply하고 부사가 꾸며지고 있어요. 살짝 품사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나왔더니 틀렸다. 형용사 앞에 웬 형용사?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니면 또 여기서 볼까요? The ruminations하고 주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전명구가 길게 붙었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삽입된 게 많으니까 동사 수일치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수일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is하고 나왔으면 ruminations 복수인데 when is 올라와야 되겠죠.
여기 또 볼까요? 빙 하고 나왔죠? 준동사 자리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본동사 이미 나왔으니까 당연히 준동사 자리죠. 문장에서 접속사 없이는 본동사는 하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접속사 없기 때문에 여긴 준동사 자리인데 문장이 길어지니까 전체 구조를 못 잡는 친구들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싹 본동사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골 문제, 접속사 문제, what 같은 거, 싹 위치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서는 완전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절 틀렸다. 연습이 돼야 돼요. 요게 되기 위해서는 문장을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가 내신 문제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쭉 읽어 나가면서 어디가 포인트인지 어디를 내가 확인해야 되는지 이제 요거 아이들이 체득이 되게 됩니다. 무식하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자, 그런데 이제 내신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있어서도 뼈대 바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수능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이런 지문이 모의고사에서 25개가 나옵니다. 25개의 지문을 아이들이 45분 동안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읽어가지고 다 기억하고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죠. 핵심, 뼈대만 발라내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은 자꾸 걷어내야 돼요. 형용사절, 부사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걷어내고 단순화시켜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요약을 각각의 문장을 한 다음에 자, 이게 실제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이 긴 지문이 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을 파악해서 요약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논리 구조가 이렇구나. 그럼 작가의 주장은 요거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풀어보기 전에 다시 정리할게요. 2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약하는 거 한 문장 그리고 논리 구조 파악하는 거. 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박사,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도에 이런 디테일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가 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주어부터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최소 섭취의 빈도 및 비중 확대가, 은는이가 이런 게 주어죠. 불필요한 거는 빨리 지워버리고 주어를 잡고 가는데 자, 여기서 또 보니까 빈도 및 비중 확대. 자, 이런 게 이제 열거라고 얘기하죠. 열거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and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 읽을 필요 없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딱 잡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차적인 지워 나가야 할 대표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아이들하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다 연습합니다. 자, 그러면 빈도는 지워버릴까요? 채소 섭취 비중 확대가 우리 건강에 우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쉽긴 하지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 다음에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인데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간과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무시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중부정이죠. 영어 이중부정 나오면 아이들은 이제 뇌회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중부정은 결국은 뭔가요? 긍정이죠.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뼈대 위주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채소 섭취 많이 하면 몸에 좋습니다.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내는 능력. 요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첫 문장이 영어 지문은 대부분이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을 이렇게 요약해냈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주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면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이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 구조,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조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자, 여기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글일수록 재진술이 많아요. 5개 문장이 전부 다 재진술이에요. 그러면 내가 혹시 2번째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4번째 문장의 구조가 파악이 안 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재진술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구조를 보는 눈을 같이 길러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작가가 자기가 주장한 거를 조금 더 소프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는데요. 아이들은 항상 이 예에서 꼬여요. 얘가 좀 콜로키얼한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예시다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주제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싹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조를 보는 눈이 같이 장착이 돼야지만 지문은 완성도 있게 빠르게 독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반론이죠. 지문이 쭉 나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멋이 나오면 그 뒤가 작가의 주장이죠. 그래서 멋이 나오면 항상 세모 표시, 사고의 확 전환을 이뤄주고 나서 요 뒤에 아펜타 붓이 요게 작가의 주장, 요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진술, 예시, 반론. 이거 생각하면서 요약해 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작년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어떻게 연습해 나가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탑4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내가 정답률이 48%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9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점짜리 문제를 내가 3개 틀린다. 그러면 91점이니까 여전히 1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4부터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건데 두 가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뼈대 바르면서 요약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의 문장이 어떻게 논리가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몇 개 문장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마침표 나왔죠? 하나의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엄청 깁니다. 여기 두 번째 문장이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까지 5개. 겨우 5개 문장이 이렇게 긴 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의 뼈대를 발라주면 되는데 첫 문장은 좀 중요해요. 첫 문장은 뼈대뿐만 아니라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there 하고 시작하면 무조건 일형식 문장입니다. is가 동사고요. 주어가 뒤에 나와요. 도치됩니다.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요? Deeply paradoxical 하고 났어요. 되게 중요한 단어죠. Something은 특이하죠. thing이나 원어로 끝난 애들은 항상 형용사가 후치수식합니다. 역설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역설이라는 게 뭔가요? 뭔가 모순된 것 같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의미 말고 뭔가 대조적인 개념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역설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about 전명거 나왔는데요. 요게 키워드인 것 같네요. Status of Sports Journalism. 스포츠 기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Especially in the medium of print 했어요. 이거는 인쇄물, 잡지나 신문, 방송 말고 이런 매체에서는 특히나 뭔가 이렇게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스포츠 기자 지위와 관련된 역설,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잘 이해가 안 가면 2번 읽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를 좀 붙입니다. in 전체사 나왔습니다. 전명구 건너뛸게요. 자, 주어가 여기에 나와는 reporters accounts하고 나왔어요. account는 수능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계산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요. 설명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reporters 나왔는데 또 무슨 기자가 따로 있나 보다 하면 안 되고요.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스포츠 기자 받아오는 거죠. 스포츠 기자들의 설명은 근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스포츠 행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뭘까요? 스포츠 기사겠죠? 기자가 쓴 기사. 자,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갑니다. are consulted. consult는 참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기자의 기사는 참조가 되는데요. 애타게 참조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자, 요약해 볼게요. 복잡하게 썼지만 뭐예요? 스포츠 기자가 쓴 기사들을 팬들은 많이 읽는다.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네요. 자, while하고 부사절 나왔습니다.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자, 뼈대만으로도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uminations 너무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여기 각주 나와 있습니다. 생각이란 얘기네요. 자, 생각인데 누구의 생각이냐면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복잡하게 뭐가 붙었지만 요것만 눈에 딱 들어오면 됩니다. 자, 스포츠 기자들의 생각은 스포츠 기자들이 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스포츠 행사에 대한 생각이겠죠. 그럼 뭔 얘기일까요? 요거는 스포츠 기사를 받아오는 거죠. 영어 지문은 똑같은 단어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널리스트 나왔으면 다음에 리포터즈하고 쓰고요. 어카운트 쓰기 싫으니까 rumination 쓰고 그러면 계속 문장을 연결하면서 아 얘가 얘를 받아오는구나 이게 대체어구나 이거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기사. 스포츠 기자가 쓴 기사는 어떻대요? are sought after 했어요. seek after 하면은 구하고 찾고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찾아진다라는 것. 그러면 결국 같은 얘기네요. 위에라 재진술이죠. 스포츠 기자애가 쓴 기사는 인기가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예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론이네요. 자, 아까 역설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반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는 do not have a standing. standing 하는 거 앞에 나와 있는 스테이투스하고 동의어네요. 그러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설 나왔네요. 스포츠 기자가 인기는 많은데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다. 이게 역설이다. 다 끝났네요. 자, 마지막 문장 빈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은 지금까지 나온 글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reluctance가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paradoxical outcome을 역설적인 결과를 앞에 역설 얘기 나왔는데 지금 역설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뭐가 역설인지 다 파악했습니다. 스포츠 기자가 인기는 많은데 지위가 낮다는 게 역설이었죠. 그 역설에 대한 설명이 여기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스포츠 요번에 또 newspaper writers라고 표현했네요. 이분들이 어떻다고요? are much read. 많이 읽힌다. 인기가 좋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똑같이 much이 나왔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위가 낮다. 이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분들이 인기는 높은데 지위가 낮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서 골라오면 됩니다. 자, 보기 보여드릴게요. 지위가 낮다. 뭘 들어가면 될까요? 돈을 적게 받는다. 검열을 적게 받는다. 도전을 논의 아니고 요거죠. 적게 존경받는다. 사회적 지위는 낮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수능으로 가서록 글이 이렇게 만연체입니다. 형용사절, 부사절, 블라블라블라 막 붙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따라가서 읽게 되면 전체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옛 들어가는 문장, 이 긴 문장 볼까요? 여기서부터 스포츠 기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에서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 그들의 독자층의 규모에 상응하는 그런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독자는 근데 지위는 낮다 이 얘기죠. Or of their pay packet. 아니면 연봉에 상응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ith부터 해서 여기까지 전면구가 나왔는데요. with the old saying,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Now reaching the status of cliché. 진부함의 수준에 지위에까지 이르는 진부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 격언이 뭐냐? 스포츠는 is a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뉴스 미디어의 장난감 부서입니다. Still readily to hand. 바로 손을 뻗으면 닿을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요런 격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로써 있냐면 as a dismissal. 무시하는 거죠. 무시로서. 뭐에 대한 무시냐면 of the worth of what sport journalists do. 스포츠 기자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경시로서 이런 격언이 존재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 긴장되는 수능 시간에 이거를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려고 디테일에 안 되죠. 풀어낼 수가 없고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읽어 내려가면서 혹시 해석이 잘 안 돼도 넘어가는 거고요. 해석이 잘 된 친구는 아 디테일이구나. 결국은 이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읽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문장의 해석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연습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갑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티포컬 렌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릴기가 되려면 일단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입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하는 나. 네,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문장 구조도 봐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막막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각 문장이 요약이 돼야 돼요. 아,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재진술이고, 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반론이 일어나구나. 그럼 작가의 주어이 밑에 있구나. 아, 얘는 지금 앞에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구나. 이런 지문 논리 구조를 또 보는 거, 보고 있는 나. 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일어나야지 글읽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뭐냐면 아이들마다 다 부족한 부분이 다 달라요. 해석은 기똥차게 잘하는데 구조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석은 되게 잘하는데 요약하라 그러면은 뭐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뭐가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저희가 빨리빨리 찾아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완성이 될 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국어 비문학이 할만해질 거예요. 국어 비문학은 더 복잡하죠. 더 길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능 영어는 세미 비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영어로 쓰여 있건 국어로 쓰여 있건 글 읽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영어를 통해서 먼저 다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 글 읽기 완성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뼈대 바르기 문장이죠. 뼈대 바르기 문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구조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요약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30개 문장을 뼈대만 바르는 게 아니고 요약하는 연습. 여기서 이건 부차적인 거고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요거구나라는 거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하는 거를 아이들이 처음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평으로 들어가서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문장을 똑같이 또 요약한 다음에 얘가 그래서 얘는 인과관계고 얘는 이런 구조고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찾아내는 거죠. 아이들이 숙제를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뼈대 구조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요약해서 처음에 주제어 먼저 잡고 들어가고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문법 배우고, 그 다음에 뼈대 문장을 통해서 요약하는 연습을 하고요. 다음에 학평에서 요약한 다음에 전체적인 그 대입 파악하는 거 연습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끼리 능력을 완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화 클리닉인데요. 복화 시험 보면 20점 만점에 반드시 16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모의고사 1등급이 빨리빨리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안 되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 조정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안 하고 있어요. 자꾸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복화 클리닉을 하면서 저희가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거예요. 2주 동안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락 주고 자 공부하자 그리고 자 이거 풀어봐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주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운영했었던 이 시간표예요. 시간표 되게 많죠. 거의 뭐 2주 동안 저희도 빡셉니다. 야근 맨날 야근입니다. 그래서 습관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은. 그리고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외워봅시다. 이렇게 시험지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답변하고 그래서 2주 동안은 복과 클리닉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주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잘 돌아가요. 습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가 이제 또 무너지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복과 클리닉. 복과 클리닉은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렇게 안 되는 아이들은 복화 이렇게 도와주는 관리 툴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간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급반이 좀 애매한 게 요번에 2월 달에 설 명절이 이때 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월요일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4일 명절 기간 중에 이틀이 걸려버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처럼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수업하는 건 너무 잔인해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도 얼마나 좀 긴장하고 했을 텐데. 그래서 요 시간을 빼기 위해서 설 연휴 첫날 그냥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시작하고요. 그리고 2월 26일 날 종강하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화목반은 아주 좋아요. 쭉쭉쭉 빠지는 날 없이 11월 7일 날 개강해서 되게 빨리 끝나요. 2월 22일 날 종강이고요.
그 다음에 수일반은 11월 8일 날 시작해서요. 하루 요게 딱 빠지고요. 28일 날 딱 끝나니까 시간표 딱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은 12월 17일 날, 이 문제풀이반은 정규반 수강한 친구들에 한해서 저희가 받는 반입니다. 그래서 고2 모의고사 풀어볼 거고, 그리고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해설하고, 그리고 공부했었던 문법 노트, 그다음 복화교재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합니다.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반도 마찬가지 12월 18일 날 시작할 거예요. 월권반은. 그래서 2월 달에 딱 끝나고 2월 끝나면 이제 정규반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반 같은 경우는 19일 날 12월 19일 시작하고요. 요때 끝나죠. 빨리 끝나네요. 화목반. 자, 그리고 수일반 20일 날 시작해서 요때 딱 끝납니다. 이렇게 기본 과정은 다시 한번 12월 되면 다시 한번 설명에 만들어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체 강의 편성표를 보여드릴게요. 정규반은 저희가 시즌제잖아요. 시즌제라서 정규반이 1년에 2번 개강을 합니다. 11월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3월에 한 번 하고요. 기본반도 마찬가지인데요. 12월 중순에 한 번 하고 7월 중순 딱 방학했을 때, 방학 시작할 때 시작합니다. 기본반은. 그리고 문제풀이반은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한 달 코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인스타에도 저희 수업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나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고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의 하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의 시험 점수, 숙제 성취도, 진도율 이런 매일매일 피드백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어머니께 알려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자세하게 아이들이 지금 뭐가 부족하고 요게 부족한데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거예요. 전달을 드릴 거고 이걸 보시고 나서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 또 필요할 때 저희가 전화 드립니다. 전화 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설명을 쭉 드려봤어요. 더 웨이 영어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나 좀 된다라는 유능감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를 잘못했을 때도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너가 늘 수 있을까? 라고 항상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지금 몇 등급이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워주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독해를 위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안 되고 독해가 돼야 됩니다. 수능 완성을 위한 토대를 딱 마련을 할 거고요. 고등 내신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등 내신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번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도 기본반에서 겨울방학 때 아이들 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순도 높은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좀 열의가 다른 기간보다 남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도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해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더웨이 영어 설명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세한 사항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